기자 김원장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입니다. 자본도 기술력도 하나 없었던 우리 경제, 처음에는 텅스턴이나 말린 생선, 가발 같은 걸 수출했어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 첨단 무기들, 스마트폰, 그리고 전 세계인이 듣고 즐기는 드라마와 음악을 수출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제쳤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정부의 예산과 경제 정책이 숨어 있을 겁니다. 움직이는 예산과 경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경제의 흐름과 맥을 짚어줄 분입니다.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으로 사과 이야기 갖고 오셨어요? 네, 우선 광복절이니까 네.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독립운동가와 청송사과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네. 청송사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청송에 사과나무를 처음 심은 분이 독립운동가인 박지환 장로입니다. 네. 1924년에 사과나무 묘목을 들여와서 청송 현서면에 10그루를 심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청송사과가 된 겁니다. 사과 이야기는 근데 왜 가져오신 거예요? 8월 사과 가격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사과값이 작년 같은 달보다 20%나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 많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추석도 좀 올해는 좀 늦거든요. 맞습니다. 오르겠군요. 네네. 농가에선 사과 출하 시기를 명절에 맞춥니다. 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찾기 때문에 과일 유통량이 많은 명절 성수기에 많이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올 8월엔 산지 출하량이 줄어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폭염도 폭염이지만 진짜 집중호우가 더 심한 것 같아서 다른 농산물 가격은 어떻습니까? 8월 1일 기준으로 토마토는 1kg당 6,716원인데요. 배추 상품 소매 가격은 포기당 6,114원. 두 농산물 모두 한 달 전보다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건데요. 문제는 아직 폭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8월에도 무더위와 강우가 이어지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먹거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게 영향을 줬겠죠. 정부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인데 지난달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표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2.1%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은 7.3%, 가공식품은 4.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품목별 맞춤 관리 대책인데요. 한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소비 쿠폰이 지급된 후에 한우 등심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뛰면서 여기에 정부가 농협의 물량을 풀어서 공급을 평소보다 30% 이상 늘리던가 아니면 할인 행사로 가격을 눌러주겠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계란 같은 경우는 재고나 수입 물량을 활용해서 공급을 안정시킬 계획인데요. 한마디로 수급을 빠르게 조정하겠다는 거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휴가 시즌이라서 지난 7월 25일부터 인천공항 이용한 사람들이 387만 명이나 된다는데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883만 명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건데요. 가장 많이 온 나라는 중국이고요. 이어서 일본, 대만,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명동? 국내 모 통신사가 외국인 로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조사해봤더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여전히 명동이었습니다. 인근의 종로와 중구 쪽으로도 발길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서동이면 표에서 인천공항 쪽이니까 이해가 되고 서교동은 홍대 쪽인 것 같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소공동은 왜 많이 방문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교동은 홍대나 연남동과 가깝죠. 젊은 분위기와 K컬처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이 네. 많이 찾습니다. 그쪽에 팝업 스토어나 10대, 20대가 즐기는 소비용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소공동은 숙소와 백화점 쇼핑 때문에 많이 찾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새롭게 뜨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최근에는 성수동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뷰티 매장, 패션 매장이 많이 밀집된 곳이죠. 여기서 외국인 결제액이 1년 만에 3배 이상 뛰었어요. 네. 또 명동 옆에 을지로, 충무로, 신당 같은 이른바 힙플레이스로 불리는 지역들에도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빨간 벽돌 생각나잖아요, 가면. 네네. 그래서 성수동에서 신축을 하면 구청에서 빨간 벽돌을 무제한 무료로 공급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색깔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동대문이 있는 광희동도 의류 쇼핑이 이어지면서 다시 각광받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먹는 거요? 네. 외국인이 방문하는 인기 지역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봤더니 화장품, 의료 용역, 그리고 백화점 쇼핑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류 쇼핑 또 화장품 많이 사고 의료 관련해서도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그 부가세 면제해 주는 정책을 올해 말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외과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되돌려주는 조세 특례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도입했던 건데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말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가세 감면 안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 서울경제 박시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7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단연 K컬처겠죠. K-팝, K-푸드, K-뷰티. 우리가 매운 볶음라면 한 제품을 지난해 1조 원어치를 수출했으니까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그리고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K-컨텐츠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캐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캐데언이라고 하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네. 이게 넷플릭스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애니메이션 영화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제작사는 일본이고 또 이것이 미국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서 퍼졌는데 이 최대 수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제 자체도 이제 한국의 K-팝이 주제인 데다가 이번에 8월 30차 기준으로 빌보드 핫백의 1위가 이 캐데언에 수록된 골든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곡 자체는 작곡자도 한국 사람이고 가수도 한국 사람이고 거기에 나오는 문화들도 한국이니까 이 삽입곡 하나 좋아가지고 빌보드만 지금 빛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넷플릭스 보면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로도 이 흥행 성적이 괄목할 만하고요. 외신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 커뮤니티들 보면은 이 작품이 지금 디즈니의 공전의 히트작인 겨울왕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론 엘사 알죠. 나오고 네. 예, 잘 아실 텐데 거기와 비견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지금 한국 관련한 이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만들고 예. 하지만 그 한국의 문화, 한국의 K 컨텐츠에 대한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이런 K 컬처에 대한 경제 효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공식 자료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한 공식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난해 K컬처로 벌어들인 수출액이 약 15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품 중에는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77억 달러 넘게 벌었고 네. 그다음이 음악, 방송, 캐릭터, 출판 순이었는데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동안의 효자 품목이었던 게임 산업은 지금 사실은 뭐 중국의 판호 문제라든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니메이션, 드라마 같은 이제 소프트 콘텐츠들 중에 게임을 제외한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산업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K컬처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38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소장님.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늘어날 일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경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돈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한국인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사실 1,636만 명입니다. 1인당 얼마를 썼느냐? 한 1,000달러. 한 137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올해는 1,700만 명 내지는 뭐 2,000만 명까지도 지금 관광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보다는 한 9만 원 정도 더 쓴 한 146만 원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드는 게 항공료, 숙박비, 네. 그리고 이제 쇼핑하는 거, 음식, 교통 등에 대해서 쓰는데 이게 뭐 전방위적인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지려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무려 3,700만 명이 찾았는데 네.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씀씀이 얼마나 썼느냐? 외국인 관광객 1인당 22만 엔. 그러니까 20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220만 원이니까 네. 앞서 우리나라가 146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60만 원 이상을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내역을 좀 들여다봤더니 봤더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체류 기간이 좀 더 깁니다. 여기에다가 좀 고부가가치 상품, 관광 상품을 더 늘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방문율을 높이는 전략을 쓴 게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뭐 선진국이고 볼 것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글로벌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실제 오고 있는데 돈은 적게 쓴다는 말은 그만큼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이 일본보다는 적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앞서서 이제 K-팝 이제 데몬 헌터스의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온 오프라인 문턱이 닳고 있습니다. 이 지금 출시된 이후에 온라인 굿즈 하루 이제 방문객 수가 보통 이게 박물관이잖아요. 네. 한 7천여 명 수준이었는데 이게 방송되고 난 이후에 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상반기 매출도 늘었고 방문객 수도 연간 27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왜 작품 속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길래 이렇게 이제 박물관을 찾을까? 한복 입어봐야죠. 네. 그다음에 갓 써봐야 됩니다. 거기다 긴 김밥을 먹고 컵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국밥 먹고 싶고 그다음에 한복 체험해보고 싶고 K-팝 댄스 클래스 듣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인 관광단체 버스 대절해서 네. 스팟만 가서 음식 먹고 쇼핑하고 갔어요. 지금은 개별 관광이 더 위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체험하고 싶은 것. 예를 든다면 성수동에 카페거리, 네. 팝업 스토어 있다, 편집샵 있다. 반드시 가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남동의 카페거리 한 번쯤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특히 고부가 가치로 유명한 게 최근 들어선 강남의 의료 관광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부 시술이나 성형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 투숙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까지 구매하는 패키지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즉 이제 기존에 주로 이제 한국에 와서 화장품 사가고 뭐 밥솥 사갔다면 지금은 이렇게 단순 기념품에서 지금 경험, 컨텐츠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이런 상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한국에서 한 성형 수술과 그 나라에서 한 성형 수술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 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곧 부가가치일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디이겠습니까? 뭐 단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면 항공사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네. 카지노 업종, 식음료, 먹거리 업종인데요. 항공은 주로 이제 중국과 동남아 노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카지노는 단체 관광객은 반드시 들리는 코스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한식과 이제 K푸드가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 음식부터 퓨전 메뉴까지 다 한 번씩 먹어보는 거예요. 네. SNS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을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특산품까지 소비의 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름이잖아요. 템플스테이가 인기입니다. 전국 47개 사찰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템플스테이가 있는데 바로 공양. 밥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참선. 정말 휴대폰 꺼놓고 이게 지금 동적인 이 미학을 네. 찾아가야 돼요. 거기다가 뭐 연등 만들기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둘레길 이제 돌기라는 걸 하면서 한국적인 걸 체험하는 것에 대한 외국인의 호기심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이 아마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네. 더 좋네요. 소비도 소비지만 지역에서 소비하니까 템플스테이는 더 좋습니다. 네. 정부가 좀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늘리고 그 컨텐츠를 늘리려면 예. 어떤 정부 지원책이 있습니까? 일단 앞서서 저희가 K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문화 수출액이 21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봐야 될 게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힌 것이 K 산업 300조 원 시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K 컬처 수출로 연간 50조 원씩 벌고 네. 그래서 이 연관 시장을 30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인데 2030년까지 이 시장이 넓어지려면은 영화, 뭐 게임 같은 핵심 산업 당연히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컨텐츠 기업의 정책 금융이라든가 세제 지원 이런 것들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기자들은 이 나타나는 숫자들을 현상에 맞게 번역하는 또 의미를 찾는 일들을 하잖아요. 네.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50조, 300조란 이 정부의 목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문화 수출이 21조 정도 한 거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 가운데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는 이거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매년 공개하는 15대 수출 품목에 문화 사업이라는 한 가지 아이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조성 철강급보다 이 액수가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우에는 조선 하나 육성시키려고 조선 R&D에 2,600억 원을 올해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이 조선 철강급으로 커지려면 물론 문화산업이라는 특성이 이 투자한다고 바로 이것이 투자한 만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조선 철강 같은 혹은 그만큼의 상응하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동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K 컨텐츠, K 컬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 컬처에 대한 관심도가 지나치게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에만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라는 것이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1990년대 후반쯤 같습니다. 네. 제가 수능 공부할 때만 해도 한류는 홍콩 영화 경우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가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는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왜 동남아만 편중되는 것처럼 보이냐? 동남아가 워낙 인기가 높습니다. 이 한류 인기를 살펴보는 두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이 한류 현황 지수라는 게 있고 성장도를 나타내는 한류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준비한 자료들 뭐 최신 표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도와 성장도가 사실은 1년 전보다 조금씩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일본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표 전체들을 살펴보면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선 이미 이제 한류가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 볼수 표에서 있는 거죠.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대중화되고 고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 같이 자국 문화가 좀 강한 선진국권에서는 동남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기도라든가 성장도가 100 이상인 점은 살펴볼 만합니다. 네. 일본은 유독 낮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될 거고 네. 지난해 특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건데 일단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본 내의 한국 문화 인기가 정말 쇠퇴했느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 최선호 콘텐츠 설문조사 보면은 한국, 미국이 1위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다만 뭐 하나 봐야 되냐면 최선호 콘텐츠 가운데 한국 드라마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에 다른 나라들은 2020년대 나온 드라마들이 뭐 1, 2, 3, 4, 5위 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겨울 연가입니다. 이게 2002년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2, 3, 4, 5위 보면은 4위에 아마 이태원 클라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2020년 작품입니다. 5년 전이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사로잡을 만한 이제 한류 콘텐츠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나 네. 생각해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한류가 어느 정도냐 가늠하려면 돈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환율이 지난해 엔저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일본인이 1위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게 중국으로 다시 넘어갔죠. 왜냐하면은 자국의 환율이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니까 한국 상품 덜 사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광 왔을 때 더 비싸게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덜 가게 되고 한국 상품 직구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 K-뷰티나 K-팝을 찾고 그걸 좋아해서 한국에 오는데
근데 과거 뭐 다른 선진국의 주요 관광 도시에 비해서 예. 그냥 와서 예를 들어 드라마 찍었던 곳 한번 둘러보고 가는 식의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습니까? 일회성 소비라는 지적도 분명히 이제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생각해 볼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류 현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고 있는 원동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현상이 지속되면 유행이 되고 이 유행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이제 한 나라의 역사의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우리는 현상이 유행이 되고 유행이 이제 어떤 문화로까지 가는 지점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유행이라던데 한국 드라마 있던데 이거 따라 해볼까 하는 현상까지는 우리가 간 것 같고 뭐 팝송 가사에 이제는 한국어가 들어간다던가 하는 지금 상황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 조각들이 특히나 드라마, 영화 등에 힘입어서 유행해서 문화로 퍼지는 단계까지는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 창작자들이 물을 대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우리가 노저울 국면까지는 우리가 왔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노를 저을 수 있는 국면에 왔다고 했잖아요. 앵커께서는 혹시 한강라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강의 편의점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그렇죠. 네. 옛날에 저희가 한강라면 하면 이제 뭐 국물 많은 뭐 그런 라면 생각했는데 이제는 네. 한강라면 하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 한강 가서 편의점 가서 직접 이제 끓여 먹는 그런 드라마에서 라면. 봤군요.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봤고 이게 또 유행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 오는 사람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은 한강라면 먹고 싶은데 알려줘 하는 예전 친구들 얘기도 사실 네. 들었었고 이렇게 관광으로 연관이 계속해서 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라면 회사들도 이거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 코스에 자기 라면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들을 한강에 세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K푸드 시장 자체가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는 라면뿐만 아니라 만두, 김밥, 호떡까지 이제 한국의 K푸드가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밥은 최근에 또 그 데모넌트에서 거기에 나와서 또 인기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디테일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영화를 실제로 보면요. 이 김밥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데 어떤 걸 따라하느냐.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 장면을 보면은 주인공이 소파 위에 앉지 않고요. 소파 앞에 앉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앉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우리는 좌식 문화고 앞에 이 식탁으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김밥 먹는 거면 김밥이 뭐지 이런 걸 떠나서 그 모습 자체가 각인되는 게 사실은 유행이고 문화인데 지금의 한국 산업이 혹은 한국의 콘텐츠가 그거를 하고 있는 현상까지는 왔다.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퍼지면서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산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선 냉동 김밥 품절되고 있고 그리고 쌀 가공식품 수출액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도 그렇고요. 특히나 사실 앵커께서도 특파원 생활하면서 이 전 세계 우리나라 음식점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보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물론입니다. 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 한국 음식점을 이제 우리 교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도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 또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의 간판이 예전에는 뭐 아리랑, 뭐 순천집 이랬다면 이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글로벌한 식당에서는 뭐 서울, 한강 네. 이런 식당들이 생겨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표준화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밥, 떡볶이. 우리가 이탈리안 토마토 파스타 할 때 그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스를 이만큼 넣으면 된다. 떡볶이 같은 것도 김밥 같은 것도 빨리 표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소장님, 지금 신 기자가 홍콩 영화 이야기했잖아요. 전 세계가 봤지만 그 산업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 산업화가 되려면 구조화해야 한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강국은 사실은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1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K-팝 데모넌터스는 속편 제작에 들어갑니다. 2편, 3편.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뮤지컬 제작되고요. 영화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는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구나. 잘 만든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업과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한국적인 컨텐츠가 먹힌다는 거거든요. 우린 컨텐츠만 갖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붙고 외국인 플랫폼에서 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적인 장르의 다양성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냐가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 불렀어요. 혼자 불렀으면 에코가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인 가수와 협업했잖아요. 네.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브루노 마스와. 예, 네. 브루노 마스와 이제 같이 불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얘기고 또 하나가 뭐냐? 한국적인 독창적인 컨텐츠에 우리가 갖고 있는 IT 기술을 접목시키게 되면 이게 뭐 VR이라든가 AR로 되면 이런 가상의 주인공들이 B2C가 C2C로 개별 고객화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명 아이돌과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네. 같이 목욕탕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창작이 가능한 인재 발굴에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그리고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배당이란 뭔지 알아보죠.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회사에서 번 이익 중 일부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배당금이고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겠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배당금에만 따로 세금을 떼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은 딱 15.4%로 끝인데요.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 한 푼, 예산의 흐름 한 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는 자리가 있죠. 일명 대한민국 재정의 곡간지기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병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병도 의원 하면 우리가 입에 익은 게 정무수석 아니에요? 네, 한병도 맞습니다. 수석. 네. 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님도 네. 관계가 좋아. 아, 그 사람 참 좋아. 나 그 네, 사람 좋아. 이래야 가는 자리 아니에요? 네. 네. 그 정무수석은 네. 오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거의 국회 와서 국회 생활했던 것 와서, 같습니다. 네. 당시에 일할 때 여야 구분 없이 아마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봬도 네. 야당 의원님도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러네. 네. 자, 이제 새해 예산 올해 우리 예산이 이제 추경 합쳐서 700조. 내년에 네. 아마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 네네. 이 예산을 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네. 받으셨어요. 네네. 어떠십니까? 세출 예산이 703조 원입니다. 네, 엄청난 예산인데 정말 이 예산은 국민의 삶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론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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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 특위를 맡으셨으니까요. 처음에 특위 맡으시고 바로 추경안 통과시키셨잖아요. 네네네. 31조 원의 네네. 민생 추경안 통과시키면서 네. 가장 논란이 됐던 민생 지원 소비 쿠폰.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빨리 신청하고 빨리 소비하고 있어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95% 이상 신청을 하셔서 네. 정말 빠른 속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여론을 통해서 미리 홍보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빨리 신청을 하셨고 벌써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게 이미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네. 이제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을 할 텐데 그것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고물가에 그리고 특히 그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네. 정말 IMF 때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지역구 익산에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 만나보시면 예.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뭐 중앙동, 부송동, 영등동 주요 상가들인데 그런데 가보면 일단 빈 상가가 너무 많고요. 네. 자기들이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기대가 굉장히 있었고 소비가 위축된 국민들께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생 쿠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소비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뭐 통계를 낸 거 보니까 특히 식당, 뭐 마트, 뭐 잡화점 네. 이런 곳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추경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30조 추경 정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 추경 예산하시면서 정부 안보다 국회에서 1조 3천억 증원했어요. 네. 이 돈 어디다 쓰셨어요? 이 1조 3천억 원이요. 특히 이 민생 경제가 어려움 중에서도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자폐 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자폐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돌봄이 없으면 부모들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서 그 가족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늘렸고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도 1,131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네. 좀 탄탄한 이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썼고 특히 이번에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민생지원금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은 아주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그 지방과 중앙의 재정 비율을 원래 8대 2에서 9대 1로 바꿨습니다. 이게 정부가 80%, 지방이 20%인데 지방은 그 20% 대응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부 90, 지방비 10으로 이렇게 바꿔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1차 지급을 하는데 지방은 3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또 소멸 위기 지역, 농촌 지역은 5만 원을 추가로 지역을 하면서 네.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많게는 45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간 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 아동이라든지 정부가 돌봄을 강화하면 네.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거기서 집에서 조금 더 나와서 또 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재정 700조가 넘었는데 올해만해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막연합니다. 이 돈 어디다 쓰는지 이거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아마 많이들 모르고 계실 네. 텐데 뭐 모든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삶 속 뭐 부처도 국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뭐 행안부 아주 많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즉 우리 뭐 노인,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 그다음에 이런 좀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 장애인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들이 아주 많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35%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네.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 지원도 이 보건복지 분야에 다 포함이 돼서 35%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행정 분야는 한 18%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교육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한 13%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한 국방비 한 8% 정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의 8%가 그렇습니다. 국방비군요. 예. 네. 그래서 국방 예산도 상당히 많이 네.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주요 이런 틀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35%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방비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저 EU도 마찬가지고 네. 나토도 마찬가지고 국방 예산 증액해라 미국 무기 더 사라 네. 우리한테도 방위 부담금 뭐 아마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네. 아주 높게 요구를 할 것 같고 네. GDP에서 많게는 뭐 3.8%까지 올려라 네. 이러면 지금 우리 국방비가 7%한 60조 원인데 90조까지 올려야 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15%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뭐 중국과 러시아 또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네. 전략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너무 돈으로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를 증설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예산을
해서 네.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전략적 중요성,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미국에게도 동반 이익이 되는 겁니다. 미국 네. 전략에 동반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돈 쪽으로 좀 안 따졌으면 좋겠고, 한국은 이미 좀 투자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거나 약간의 변화만 좀 이루어지고 네. 15% 관세 협상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 기조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틀어서 예. 일부 세율에 대해서는 다시 원위치시키거나 네. 증세를 유도하고 있는데 예. 그 가운데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주식 관련된 부분 네네네. 아주 치열하게 논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들도 논쟁이고 여당 안에서도 논쟁인데 네. 예를 들어 대주주 이제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 양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대주주 예.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그렇습니다. 얼마나 깎아줄 것이냐 네. 이 부분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네.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아주 네. 쟁점입니다. 당내 동료분들도 서로 의견이 많이 그렇습니다. 다르시죠?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건 네. 정책위 의장은 10억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다, 50억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의 부자 감세 논의가 많이 있었고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니까 한 10억 원 정도로 낮춰서 하려고 하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또 정책위 단위에서 진성준 의장도 그 주장을 핀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주식을 5천선을 바라본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거다. 그러니까 50억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이소영 의원 중심으로 네. 한 우리 의원들이 주장을 해서 첨예하게 현재도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지금 처음 하는 그건 정부 아니니까요. 지금 국회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변화를 주기 위한 논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정부하고도 네. 더 심도 있는 국회 단계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존 정부 의견과 국회 의견을 위한 토의 과정 또 수기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어떤 합당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주식을 팔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소액 주주들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남겨도 네네. 이제 정말 크게 주식을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이제 논쟁이 30억 정도 한 종목에 갖고 있는 사람의 네. 양도 차익을 주식에서 번 돈을 세금을 깎아줄 것이냐, 깎아주지 말 것이냐. 네. 참 이분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소영 의원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 여쭤봐도 돼요? 제가 지금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것보다는 네. 좀 양쪽의 의견을 저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좀 조정자 역할을 네. 좀 해야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의견과 관련된 또 중간지대 의원들 의견도 좀 들어봐서 좀 조정적인 내용들을 당에 제안을 하고 결론을 내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네. 내기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R&D 예산 관련해서 네, 지난 네. 정부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네, 네. 많이 깎았죠. 네, 네. 카이스트 학생들 구내 식당 메뉴가 나빠졌다. 뭐 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네. 가슴 아픈 이야기. R&D 예산 어떻게 하실까? 안 되죠. 저는 무조건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지금 29조 7천억 정도 전체 한 4.2%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감히 증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산업적으로 성장한 국가, 선진국이 된 국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된 게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과 인재죠.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뭐 석유가 있습니까? 뭐 특수한 광물이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은 사람이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이 인재를 키우면서 사람이 경쟁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그 특징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네. 그 특징이 가장 강한 나라면 사람을 키워야죠. 특히 R&D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 인력은요.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원. 네. 그 자원을 투자를 해야지 깎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R&D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의사들보다 훨씬 큰 이 대우도 받아야 되고요. 네.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더 연구하고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발굴할 사람들입니다.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고요. 네. 제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볼 거고 애교위원장 권한으로서라도 할 역할이 있으면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만 해도 중국의 기술력들이 전 세계를 지금 거의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국 재정이 중국 정부가 같이 개발해서 뭐 2차 전지든 전기차든 그냥 브랜드 붙여가지고 수출하는 식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요즘 중국이 얼마나 과감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네. 예. AI, 로봇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 분야도 미국과 미국이 더 앞서고 있지만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과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공대생이나 그 학교나 대학에 대한 진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 네. 그리고 또 그것을 그 학문을 공부하고 거기서 또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습니다. 네. 참 원래는 중국이 우리의 이런 풍토를 배웠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역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요. 저는 대한민국 활력이 떨어지는 요인들도 이거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네. 새로운 제품이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런 국가가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게 인정받는 풍토가 적다 보니까 네. 사회 전반에 활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저희들이 그냥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네,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 채무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GDP 대비하면 매우 낮지만 예.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정말 균형감 있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국가 채무는 49%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이제 민간 정부 차원의 부채를 보면 국제 기준으로 따져 보면 한 52.5%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IMF 주요 37개국 중에서 평균을 따지면 한 108%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재정 건전성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국가 채무가 아닌 이 개인 채무 비율은 저희들이 90%, 이게 캐나다가 한 100% 정도 되고 네. 저희들이 90%면 이건 거꾸로 상위 2위 정도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한 60%대이거든요. 이게 개인 채무는 또 아주 높습니다. 또 기업이 포함된 민간 채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0%를 넘어서 네. 다른 국가들보다 형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정부 채무는 건전한데 네. 개인과 민간 부분에 대한 채무는 아주 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네.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개인 채무나 민간 채무가 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흔들리면 그 양축이 다 흔들리면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네. 있으니까 국가 채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정하고 좀 이런 개인 채무에 대한 네. 리스크까지 보완을 하면서 좀 그 균형감 있는 재정 정책을 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GDP를 겨룰 수 있는 뭐 이탈리아라든지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이런 선진국들과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 비율은 거의 절반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계가 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네. 그래서 지갑을 연다면 정부 측면에서 여는 것이 여력이 그 남았습니다. 여력이 있다. 예,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은 정부 차원의 재정 여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정 여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재정 그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자, 내년도 이제 아마 700조 원을 넘어서는 네. 거대한 아마 전 세계에서도 선진국 중에 우리가 재정이 한 10번째, 11번째 그렇습니다. 예, 큰 돈의 이제 예산안을 정부에 넘어오면 예. 심사하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한병도 위원장이 생각하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예. 또는 예산에 대한 철학을 예. 여쭤볼 수 있을까요? 703조 원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단 1원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는 우리 국민의 삶, 희노애락, 또 대한민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예산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외된 계층, 그들에게 힘을 주는 예산, 또 대한민국 R&D에 투자를 해서 향후 국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중심이 되는 이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중점이 되는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데 애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하면서 예산 투입하면 도로 살고 네. 체육관 짓고 예. 다 이게 눈에 보이는 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생에게 발달장애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보면 예. 그 영화표와 함께 조그마한 뭐 5만 원이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 네. 저는 그게 진짜 복지국가로 예산은 사람에게 좀 더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네. 특히 대한민국은 인재 육성, R&D 분야 투자하는 그 사람에 네. 대한 투자, 이런 사람을 두루 전체 어우르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네. 국민들이 쪽지 예산 걱정 많이 합니다. 네. 의원님들이 예산 아껴 쓴다 하지만 네. 자기 지역구 향해서는 예. 어떻게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네. 그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전에는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네. 애결위원장한테 막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처 단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5월 전에 부처 단계 예산에 지자체든 그 예산을 부처와 논의를 해서 넣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그 부처와 기재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에 예산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국회 단계 9월 달에 넘어오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정부에서 놓친 중요한 예산들, 지역 예산들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으면 질의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애결위로 넘어와야 그걸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옛날처럼 이 절차가 없이 쪽지 이제 예산이 그렇게는 안 들어오면 되는 이제 안 겁니까?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이 힘든 분들 아주 많습니다. 네. 그분들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서민들 정말 구석구석까지 예. 그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정말 좋은 예산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놓는 예산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세금이 광복 80주년 오늘의 우리 경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움직이는 예산과 경제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